1944년 7월 17일 57천 명의 독일군 포로들이 모스크바 거리에서 행진하도록 강요받았다. 그들은 몇 주 전 벨라루스에서 중앙 집단군을 섬멸한 바그라티온 작전 중에 포획되었다. 스탈린은 그들을 수도로 이송하라고 명령했다. 신문하기 위해서도 숨기기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들을 전시하기 위해서였다. 선별은 철저했다. 몇 시간 동안 쓰러지지 않고 걸을 수 있는 자들만 포함되었다. 장교는 앞줄에, 병사는 그 뒤를 따랐다. 일부는 휘장을 그대로 단 채였고 다른 이들은 포획 당시 그대로의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더럽고 찢어졌으며 치료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들은 거의 8시간 동안 눈에 띄는 호의 없이 침묵 속에 걸었다. 동선은 세밀하게 계획되었다. 행진이 끝나자 당국의 차량들이 그들이 지나간 거리를 청소했다. 이것은 의식이 아니었다. 심리전이었다. 안팎으로 보내는 메시지였다. 스탈린은 왜 이 행진을 조직했는가? 그는 무엇을 보여주려 했는가? 그리고 이 57천 명의 남성들을 기다리고 있던 운명은 무엇이었을까? 바그라티온 작전, 동부전선이 붕괴된 날 1944년 6월 22일 정확히 3년 전 바르바로사 작전이 시작된 날 소련군은 벨라루스에 위치한 독일군 진지를 상대로 바그라티온 작전을 개시했다. 이 치밀하게 계획된 공세는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을 상대로 한 가장 치명적인 작전이 되었고 제3제국의 궁극적인 패배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1944년 봄 에른스트 부슈 원수 휘하에 독일 중앙집단군은 소련 영토 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령하고 있었다. 이 부대는 1941년 이후 수많은 소련군의 공격을 견뎌냈으며 독일군은 이들이 계속 방어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 독일군 최고사령부는 전략적으로 중대한 실수를 범했다. 다음 소련군의 대규모 공세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것이라고 잘못 예측한 것이다. 이 오판은 히틀러로 하여금 판처사단과 전략 예비군을 남부로 이동시키도록 했고 이로 인해 중앙집단군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한편 소련군은 비밀리에 막대한 병력을 집결시켰다. 병사 200만 명 이상, 전차 6,000대, 포병 3,000문, 항공기 5,000대를 투입한 것이다. 소련군 참모부는 야간 이동, 우크라이나에 대한 허위 배치, 완전한 무선 침묵 등의 군사 기만책 마키로브카를 시행했다. 거르기 주코프 장군은 이 공세를 정밀하게 조율했다. 4개의 전선군이 독일군 진지를 반원 형태로 포위했다. 전략의 목표는 단순히 적을 패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섬멸하는 것이었다. 작전은 강력한 포격으로 시작되었다. 수천 문의 포와 카투샤 로켓이 독일 방어선을 동시에 공격했다. 이 조직적인 포격으로 약화된 진지를 향해 소련 보병이 진격했다. 독일군의 통신망은 신속히 붕괴되어 최전방 부대들이 지휘부와 고립되었다. 소모전 끝에 배치된 경험 부족 병사들이 점거한 방어선들은 공격의 규모를 파악하기도 전에 포위되었다. 소련의 기갑부대는 이러한 틈을 효율적으로 공략해 깊숙이 침투하며 독일군 전체 부대를 포위했다. 비텝스크는 독일군 방어선의 핵심 거점이었으나 불과 며칠 만에 함락되었다. 독일군 5개 사단이 전투 서열에서 완전히 제거되었다. 이러한 패턴은 전선 전역에서 반복되었고 소련군은 놀라운 속도로 전진했다. 독일 지휘관들은 보다 방어적인 위치로의 철수를 요청했지만 히틀러는 마지막 병사까지 현재 위치를 사수하라고 명령했다. 이로 인해 질서 있는 철수는 참혹한 붕괴로 바뀌었다. 7월 초 소련군의 진격은 예상치를 초과했다.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는 7월 3일에 점령되었다. 이 요새 도시라 불리던 곳에서 독일군 10만 명 이상이 동쪽의 포위망 안에 갇혔다. 물자 손실은 막대했다. 정찰 사진에는 벨라루스 도로를 따라 파괴된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소련군의 신속한 진격으로 인해 효과적인 철수는 불가능해졌고 대규모 장비들이 유기되었다. 인명피해는 더욱 심각했다. 여름 초 기준으로 중앙집단군을 구성한 38개 사단 중 28개가 완전히 괴멸되었고 나머지도 작전 불능 상태가 되었다.
부슈 원수는 해임되고 위기 상황을 수습하는데 능한 것으로 알려진 모델 원수가 후임으로 임명되었지만 그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었다. 이번 패배는 조직적, 심리적으로 유례없는 붕괴를 초래했다. 생존한 독일 장교들은 지휘체계의 완전한 붕괴를 증언했다. 병사들은 명령 없이 도주하고 진지와 부상병들을 버리고 떠났다. 완전히 고립된 일부 부대는 집단으로 항복했다. 소련군 지휘부에게 바그라시온 작전은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였다. 단 5주 만에 50km를 진격하며 벨라루스 전역과 동부 폴란드 일부를 해방시켰다. 전선은 러시아 내부에서 동프로이센 국경까지 이동했다. 무엇보다 이 작전은 독일군 무적 신화를 철저히 무너뜨렸다. 전략적 영향은 다른 전선에도 퍼졌다. 히틀러는 프랑스를 포함한 다른 전장에서 부대를 이동시켜야 했으며 이는 노르망디에 상륙한 연합군의 진격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독일은 이제 전략 예비군도 없이 양면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독일군 병사 16만 명 이상이 포로로 붙잡혔고 그중 19명은 장군이었다. 이 포로들 중 57천 명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발되었다. 바로 독일의 패배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모스크바 행진에 참가하기 위함이었다. 소련군이 서쪽으로 계속 진격하는 동안 포로들은 반대 방향으로 행군했다. 그들은 과거에 점령했던 마을과 도시를 지나 이제는 패배한 포로로서 소련 시민들의 시선을 마주했다. 이들에게 패퇴한 독일군을 보는 것은 전쟁의 전세가 바뀌었다는 첫 실질적인 증거였다. 이 포로들은 자신들을 위해 스탈린이 특별한 목적을 구상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소련 지도자는 히틀러가 꿈꾸던 모스크바의 개선 행진을 뒤엎고 역사에 남을 패배의 행진으로 바꾸려 했던 것이다. 스탈린의 복수, 히틀러의 꿈이 폐허로 바뀌었을 때 1941년 여름 독일 전차들이 소련 국경을 넘을 때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최종 승리를 상상했다. 그것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의 승리 퍼레이드였다. 독일 장교들은 어떤 부대가 행진을 선도할지, 어떤 소련 건물에 나치 깃발이 걸릴지를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 히틀러 자신은 이 장면을 레닌 묘소 위에서 직접 지켜볼 계획이었다. 3년 후 붉은 군대가 벨라루스에서 중앙집단군을 괴멸시키던 시점에 요제프 스탈린은 이 독일의 야망을 떠올렸다. 소련 지도자는 완벽한 대칭의 기회를 보았다. 독일군은 실제로 모스크바를 행진하게 될 것이지만 정복자가 아닌 포로로서였다. 히틀러가 아리아 우월성의 과시로 구상했던 장면은 소련의 힘과 나치의 패배를 보여주는 전시가 되었다. 이 아이디어는 1944년 7월에 결정적인 시기 동안 스탈린의 머릿속에서 발전되었다. 크렘린에는 바그라시온 작전의 압도적인 성공에 대한 보고가 끊임없이 도착했다. 이 보고서들은 독일 사단의 괴멸, 장군들의 포로화, 장비의 대량 유기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소련 후방에 몇 킬로미터나 이어지는 포로 행렬을 묘사한 내용이었다. 이들은 평범한 병사들이 아니었다. 모스크바를 거의 점령하고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으며 스탈린그라드를 황폐화시켰던 두려운 독일 국방군을 대표했다. 그들의 공개적인 굴욕은 동시에 여러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었다. 스탈린은 NKVD 수장 라브렌티 베리아를 소환하여 훗날 그랜드 왈츠 작전으로 알려질 계획의 실행을 논의했다. 작전명 자체가 씁쓸한 아이러니를 담고 있었다. 전쟁 전 미국의 인기 뮤지컬 영화 제목을 인용한 것이다. 영화가 우아한 빈 귀족 사회를 묘사했다면 이 작전은 패배한 독일군이 적대적인 거리 위를 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었다. 시기는 특히 절묘했다. 1944년 7월 20일 클라우스 폰 슈타우펜베르크 대령이 이끄는 독일 장교 그룹이 동프로이센에 있는 히틀러의 본부에서 암살을 시도했다. 폭탄은 4명을 죽였지만 히틀러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 이 음모의 실패는 독일군과 민간 행정 전반에 걸친 처형과 숙청의 물결을 촉발했다. 스탈린은 이 암살 시도를 도덕적 용기의 행위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나치 정권 내부의 균열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했다.
서방연합군이 이 음모자들을 히틀러의 폭정에 맞선 영웅으로 여겼을지 몰라도 스탈린의 시각은 냉혹하고 실용적이었다. 이 음모자들은 혁명가도 민주주의자도 아니었고 단지 히틀러를 제거하여 독일의 잔존을 구하려는 보수적 귀족과 군 장교들이었다. 스탈린에게 슈타우펜베르크의 음모는 하나의 우려스러운 가능성을 나타냈다. 독일 군부가 히틀러를 전복시키고 새 정부를 수립하며 서방연합국과 별도의 평화를 협상하는 동시에 소련과의 전쟁은 지속하는 시나리오였다. 그런 상황은 소련으로 하여금 전후 유럽에서의 정당한 영토적 이득과 영향력을 상실하게 만들며 소련 국민의 막대한 희생을 무위로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 모스크바 퍼레이드는 이와 같은 서사를 반박하는 수단이 될 것이었다. 독일군은 단지 정치적으로 타협된 것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완전히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일이 전쟁 후 또다시 등에 칼을 맞았다는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낼 여지는 없었다. 독일군이 전장에서 패배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다. 소련군 감시 아래 더럽고 패배한 채로 행진하는 국방군 병사들의 시각적 증거는 완전한 군사 붕괴를 증언했다. 내부 소비를 위한 퍼레이드는 깊은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켰다. 소비에트 시민들은 1941년부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견뎌냈다. 파괴된 도시들, 전멸한 가족들, 황폐한 경제, 포로가 된 적군의 모습을 보는 것은 희생이 승리로 이어졌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되었고 독일의 침략을 소련의 저항이 극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었다. 이는 추상적인 군사보고를 눈으로 보이는 현실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스탈린은 프라우다를 포함한 국영 언론들에게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은 채 소련 대중을 준비시키라고 지시했다. 기사들은 나치 침략자들을 기다리는 역사적 정의를 묘사하기 시작했고 소련의 승리를 전례 없는 방식으로 보여줄 것임을 암시했다. 모스크바 주민들은 보안 조치의 강화와 이례적인 군사 활동을 알아차렸지만 행사 직전까지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 소련의 선전은 일반적으로 영웅적인 이야기들에 집중했다. 용감한 병사들, 헌신적인 노동자들, 애국적인 시민들. 그러나 이번 접근은 달랐다. 퍼레이드는 소련의 힘이 아니라 독일의 약점을 보여줄 것이었다. 관람객들은 소련의 영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신 적군의 굴욕을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이 행사는 축하보다는 판결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었다. 심리적 차원화는 퍼레이드 자체를 넘어 확장되었다. 스탈린은 포로 선정에서부터 모스크바로의 수송, 이후 노동수용소로의 이송까지 모든 과정을 문서화할 것을 지시했다. 영상은 최대한의 충격을 줄 수 있도록 편집되어 연합국 및 중립국에 배포될 예정이었다. 세계는 독일이 단순히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패배가 절대적이고 돌이킬 수 없음을 보게 될 것이었다. 역사 속 자신의 위치를 항상 의식하던 스탈린에게 이 퍼레이드는 개인적인 검증이기도 했다. 1941년 소련은 붕괴 직전이었다. 외국 관측자들은 수주 내에 소련의 패배를 예측했다. 스탈린 자신도 한동안 대중 앞에서 모습을 감췄으며 이는 독일의 초기 성공에 압도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다. 이 퍼레이드는 단순히 소련의 승리뿐 아니라 위기 속에서의 스탈린의 리더십을 기념하는 것이었다. 치밀한 계획은 권력을 연극처럼 이해한 스탈린의 인식을 반영했다. 경로의 선정에서 행진 순서, 이후 상징적인 거리 세척까지 모든 요소가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도록 안무되었다. 독일군은 모스크바의 대대로 내려오는 중심대로인 고르키 거리, 정부 청사들과 역사적 광장들을 지나는 길을 행진하게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점령하지 못한 도시, 온전하고 위험 있는 수도를 보게 될 것이었다. 한편 NKVD는 포로 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 행진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체력을 가진 병사들이 필요했다. 이러한 조건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단기적인 처우를 개선시켰다. 행진을 선두에 세울 고위 장교들이 필요했고 이는 패배가 독일군 지휘부 전체에 걸쳐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독일군의 항복이 전방위적이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부대의 대표자들이 필요했다. 준비가 비밀리에 진행되는 동안 스탈린은 이 장관이 가지는 더 넓은 함의를 곱씹었다. 중앙군 집단의 패배는 베를린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었다. 소련군은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독일 본토로 진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세력 균형은 군사적으로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결정적으로 바뀌고 있었다. 필연적인 평화회담에서 소련은 강자의 입장에서 발언할 것이며 그들의 희생과 안보 요구에 대한 인정을 요구할 것이었다. 퍼레이드는 이 새로운 현실에 서곡이 될 예정이었다. 전쟁에서 주변화되지 않겠다는 시각적 선언이었다. 한때 슬라브 땅을 열등하다고 여기며 식민지화하려 했던 독일인들이 이제는 슬라브 수도에서 포로로 행진하게 되는 것이다. 바르바로사 작전의 설계자들은 자신들의 오산이 불러온 결과를 목도하게 될 것이었다. 스탈린의 비전은 단순한 포로 이동을 역사적인 선언으로 바꾸었다. 이 역전된 퍼레이드를 통해 히틀러의 꿈은 그의 악몽으로 뒤바뀌었고 모스크바는 점령이 아닌 복수를 목격하게 되었다. 나치 패배의 안무 오페라숑 그란발스. 군사적 승리를 정치적 극장으로 전환하는 데에는 전투작전에 버금가는 정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포로들을 모스크바에 행진시키는 단순해 보이는 개념 뒤에는 복잡한 물류 문제, 보안 고려사항, 심리적 계산이 얽혀 있었다. 스탈린의 비전을 실행에 옮기는 임무를 맡은 NKVD는 특유의 철저함으로 작업에 임했다. 라브렌티 베리아가 직접 작전을 감독했다. 첫 번째 과제는 바그라티온 작전 중 포획된 수십만 명의 독일군 포로들 가운데 적절한 후보를 선별하는 일이었다. 의료팀은 벨라루스 전선 근처의 임시 수용소에 배치되었다. 이들의 기준은 명확했다. 포로들은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행진을 무리 없이 완주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갖추어야 했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자신의 굴욕에 동원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더 나은 처우를 받는 결과를 낳았다. NKVD 소속 의사들은 포로들이 심각한 부상, 영양실조 또는 전염병에 걸려있지 않은지 철저히 검사했다. 이 초기 선별을 통해 약 57천 명의 포로가 적합 후보로 판정되었다. 이는 시각적 압도감을 주면서도 물리적으로 통제 가능한 수치를 계산해낸 결과였다. 선별 과정은 다양한 군사부대의 대표성을 우선시했으며 보병, 기갑, 포병, 지원부대가 모두 포함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패배가 고립된 부대만의 일이 아니라 전 쿠안, 베르마흐트에 걸쳐 이루어진 것임을 드러내려 했다. 지휘 구조의 포착에도 특별한 주의가 기울어졌다. 19명의 장군과 6명의 대령이 행렬을 이끄는 데 선발되었으며 이들의 존재는 전면적인 패배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다. 이 고위 장교들은 구별된 대우를 받았으며 깨끗한 제복과 훈장 및 계급장을 그대로 착용한 채 행진하게 되었다. 이는 과거의 지위와 현재의 처지를 극적으로 대비시키기 위한 장치였다. 반면 일반 병사들은 포획 당시의 초라한 상태가 의도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들은 행진 전에 목욕을 하거나 면도하거나 옷을 갈아입는 것이 금지되었다. 더럽고 면도를 하지 않았으며 찢어진 군복과 임시로 만든 신발을 착용한 이들의 모습은 한때 강력했던 독일군의 몰락을 소련식 서사로 시각화하는 데 기여했다. 다음 과제는 수송이었다. 최전선 수용 지역에서 모스크바까지 57천 명의 포로를 이동시키는 데에는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다. 1944년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수십 대의 열차가 민스크 및 다른 벨라루스 도시 인근 집결지에서 출발했다. 각 열차는 약 1,500명의 포로를 가축 수송용 화체에 실어 이동시켰다. 여정은 24시간에서 48시간가량 걸렸으며 최소한의 식수와 기초 배급만이 제공되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포로들은 디나모 경기장, 모스크바 중앙경마장, 그리고 제르진스키 사단 기병 연대 캠프에 세 주요 시설로 나뉘어 이송되었다. 이 장소들은 적절한 보안을 제공하면서도 예정된 행진 경로와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 이곳에서 포로들은 정확히
600명씩 행진 대열로 재편성되었으며 각 열에는 수십 명의 병사가 배치되었다. 이러한 구성은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안 문제는 NKVD의 계획회의에서 중심적인 논점이었다. 행진은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포로들의 탈출 시도, 독일 포로에 대한 민간인의 폭력적인 반응, 혹은 남아있는 독일 동조자들의 공격 가능성 등이 그것이다. 해결책은 가시적 보안 조치와 비가시적 보안 조치를 결합한 것이었다. 겉으로는 칼을 뽑은 NKVD 장교들이 기마 상태로 대열을 호위했으며 그 수는 적지만 이는 소련의 자신감을 나타내고 동시에 심리적 통제를 유지하는 효과를 발휘했다. 이 가시적 보안 경계선 뒤에는 훨씬 더 포괄적인 장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민간 복장을 한 1만 2천 명 이상의 NKVD 장교들이 행진 경로와 군중 사이에 배치되었다. 정규군 병력은 주요 교차로와 잠재적인 탈출 경로에 차단선을 설치했다. 지붕 위에는 저격수들이 배치되어 행렬 전체를 감시했다. 모스크바의 민간 당국은 모든 수상한 행동을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행진 경로는 심리적 충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선택되었다.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한 두 주요 부대는 모스크바 중심을 지나도록 설계된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이는 도시의 웅장함과 폭격을 받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주요 경로는 레닌그라드 가도를 따라 고르키 거리, 마야콥스키 광장을 지나 쿠르스카야 역에서 끝났다. 보조 경로는 정원 고리를 가로질러 카나치코프스카야 역까지 이어졌다. 시간도 정밀하게 계산되었다. 행진은 7월 17일 오전 11시에 시작되어 햇빛이 최적의 가시성과 촬영 조건을 제공할 때 진행되었다. 속도는 의도적으로 느리게 설정되었으며 시속 약 2km, 포로들이 대중 앞에 노출되는 시간을 늘리는 방식이었다. 종료 예정 시간은 오후 7시로 설정되어 독일의 패배를 하루 종일 전시하는 장관을 만들었다. 행진 이후의 계획에서는 독특한 물류적 요소가 등장했다. 시당국의 급수 차량이 마지막 포로들 뒤를 따르도록 계획되었으며 이는 상징적으로 거리를 씻어내는 역할을 했다. 이 연극적인 연출, 모스크바를 독일인의 존재로부터 정화하는 것은 소련의 선전이 이후 보도에서 강하게 강조한 상징성을 담고 있었다. 기록 요건도 준비 작업에 또 다른 차원을 더했다. 카메라 위치는 며칠 전에 답사되었고 주요 관측 지점에는 촬영 플랫폼이 설치되었다. 소련 영화 제작자들은 독일인의 얼굴과 민간인의 반응을 모두 포착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 고정 카메라는 전체 규모를 기록하고 이동 카메라는 행렬을 따라가며 클로즈업 장면을 포착하도록 했다. 소련 언론은 보도에 대해 세심한 지침을 받았다. 제목과 용어는 표준화되었으며 예를 들어 히틀러의 패배한 군대나 실패한 침공 같은 표현이 모든 출판물에 일관되게 등장했다. 서사는 복수보다는 역사적 정의를 강조했으며 소련의 보복보다는 침략의 불가피한 결과로서 그려졌다. 7월 17일이 다가오자 마지막 준비가 속도를 더했다. 포로들은 마지막 식사를 받았는데 행진을 위한 에너지를 충분히 제공하지만 외형적으로는 개선되지 않도록 계산된 빵과 죽의 배급이었다. 대열 선두자들은 대열 유지와 속도 조절에 대한 최종 지시를 받았다. 보안 병력은 경로에 대한 최종 점검을 수행하며 장애물을 제거하고 비상 계획을 검토했다. 1944년 7월 17일 새벽 그랜드 왈츠 작전은 실행 준비를 마쳤다. 외국 관찰자들에게 단순한 포로 행진으로 보였던 이 사건은 수개월간의 계획, 수천 명의 인력, 복잡한 물류 체계를 숨기고 있었다. 소련 지도부는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정밀하게 안무된 심리적 무기를 설계한 것이었다. 패배자들의 퍼레이드. 1944년 7월 17일 붉은 광장의 수치. 1944년 7월 17일 모스크바의 아침은 맑게 시작되었다. 오전 8시까지 레닌그라드 가도와 고르키 거리 일대는 이례적인 정적에 휩싸였다. 주민들은 미리 정해진 관람 지점으로 향했고 어떤 이들은 어린아이를 어깨에 태웠으며
또 어떤 이들은 행진 경로가 내려다 보이는 건물 창가를 차지했다. 헌병은 교차로에 배치되어 평상시의 교통을 우회시키고 주변 경계를 설정했다. 모스크바의 경마장에는 이날의 주인공들이 삼엄한 감시 속에 모여 있었다. 독일군 장군 19명과 대령 6명이 한 줄로 정렬해 있었고 그들의 제복은 단정했고 훈장과 계급장은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다. 그 뒤로는 병사와 하급 장교들이 열지어 서 있었으며 주요 집단만 해도 약 4만 2천 명에 달했다. 이들의 모습은 지휘관들과 극명히 대조되었다. 면도하지 않은 얼굴, 찢어진 제복, 임시로 만든 신발, 붕대를 감은 팔다리, 그리고 패배자 특유의 공허한 눈빛이 그들을 특징지었다. 동시에 약 15,000명의 포로로 구성된 두 번째 부대가 마야콥스키 광장에 집결했으며 이들은 정원 고리 도로를 따라 이동하도록 지정되어 있었다. 이 5만 7천 명의 병사들은 현대 군사 역사상 가장 거대한 포로 전시 행렬을 구성하게 되었다. 정각 오전 11시 모스크바 군광우 사령관 파벨 아르테메프 대장이 신호를 보냈다. 퍼레이드는 초현실적일 만큼 고요하게 시작되었으며 이는 전통적인 소련의 군사 행진과는 확연히 달랐다. 행진을 동반하는 군악도, 해설자도, 공중 시범도 없었다. 유일하게 들리는 소리는 포석 위를 밟는 군화 소리, 가끔 터지는 기침, 수만 명의 관중이 침묵을 유지하며 만들어내는 낮은 웅성거림뿐이었다. 장군들이 행렬의 선두에 섰고 그들의 얼굴은 처한 상황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드러냈다. 일부는 군인다운 자세를 유지했고 일부는 노골적인 증오를 드러냈으며 몇몇은 신체적 혹은 심리적으로 붕괴된 모습이었다. 민스크에서 포획된 독일 제4군의 임시사령관 빈첸츠 밀러 중장은 앞을 바라보며 무표정한 얼굴로 행진했다. 그의 옆에는 보브루이스크의 옛 지휘관이자 오렐의 전 군정장관이었던 아돌프 하만 소장이 있었다. 그는 굳게 담은 턱과 경직된 발걸음에서 긴장을 드러냈다. 그 뒤를 이어 1,000명이 넘는 독일 장교들이 계급별로 정렬되어 행진했다. 대령부터 중위까지 그들의 집단 행동은 전문적인 군사 규율을 보여주었다. 포로 상태임에도 발맞춰 행진하며 극심한 피로 속에서도 대열을 유지했다. 이 행진 구간은 베르마흐트의 지휘 구조가 전략적, 전술적 리더십 모두에서 붕괴되었음을 시각적으로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행렬의 대부분은 일반 병사들로 구성되었다. 보병, 전차병, 포병, 통신병, 지원 인력 등이다. 그들은 소속 부대나 포획 지역에 따라 구분된 대열로 행진했다. 비텝스크, 보브루이스크, 모길요프, 민스크에서 항복한 병사들은 각각 다른 대열을 이루며 바그라시온 작전의 각 단계가 시각적으로 기록되었다. 이 병사들의 신체 상태는 군사적 붕괴의 또 다른 증거였다. 많은 이들이 치료받지 못한 부상으로 절뚝였고 포위망 속에서 지낸 주 동안의 영양실조 흔적도 보였다. 몇몇은 피나 고름이 묻은 임시 붕대를 두르고 있었고 한때 독일군의 정밀함을 상징하던 제복은 너덜너덜해지거나 전장의 진흙과 재로 더러워져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표정이었다. 전략적으로 배치된 소련의 촬영 기사들은 절대적 패배에 심리적 충격이 드러나는 얼굴들을 클로즈업으로 포착했다. 일부는 고개를 숙여 소련 시민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일부는 턱을 굳게 다물고 꺼지지 않은 증오로 눈을 불태우며 도전적인 표정을 유지했다. 많은 이들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진 공허한 눈빛을 보였다. 적대적인 거리에서 행진하도록 강요받은 독일군 포로들에게 이 경험은 심리적으로 깊은 전환점을 남겼다. 민스크 근처에서 포로가 된 22세의 보병 베른하르트 브라운은 나중에 이렇게 묘사했다. 우리는 대열의 가장자리를 따라 걸었고 모스크바 시민들은 우리는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굴욕감을 느끼는가? 아마도 아니다. 전쟁에서는 더한 일도 일어난다. 우리는 명령을 따르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모스크바 거리를 걸으며 그저 호위병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다. 이 감정적 분리, 심리적 방어 기제는 여러 생존자들의 증언에서 나타났다. 전 베어마흐트 하사
카를 슈바이처는 이렇게 회상했다. 행진 중엔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포위되었을 때 며칠 전부터 감정이 사라졌어요. 안개 속에서 모스크바를 보았습니다. 건물과 얼굴들을 인식했지만 그것들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악몽 속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있어 이 행진은 군사적 현실과의 결정적인 직면의 순간이었다. 보브루이스크에서 포로로 잡힌 포병 장교 빌헬름 호프만 중위는 훗날 압수된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오늘 우리가 점령하지 못한 적국의 수도를 행진하며 결국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거부했던 진실을 이해하게 되었다. 전쟁은 패배했다.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을 보라. 증오가 아닌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조용한 확신의 눈빛이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이 행진을 억제된 절제로 바라보았다. 승전 기념 행사에서처럼 환호가 터져 나오지 않았다. 물건이 던져지지도 않았다. 복수심에 찬 감정의 폭발도 절차를 방해하지 않았다. 대신 군중은 계산된 침묵을 유지했고 그것은 심리적 충격을 배가시켰다. 소련 측 반응도 복잡했다. 당시 10대였고 스탈린그라드에서 아버지를 잃은 로만 쉔코는 집단적 억제를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그들을 돌처럼 조용히 매우 가까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우리도 마치 다른 세계에서 온 표본을 관찰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고통을 초래한 초라해진 남자들, 괴물을 찾았지만 패배한 병사들만 보였어요. 기대되던 카타르시스의 부재는 여러 민간인 증언에서 반복되었다. 독일 점령 중 우크라이나의 집이 파괴된 공장 노동자 예카테리나 미하일로브나는 자신의 놀라움을 이렇게 묘사했다. 나는 정의가 실현되는 감정이나 심지어 증오를 느끼길 기대하고 왔어요. 하지만 대신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공허한 만족감이었어요. 더럽고 해진 제복을 입고 기어가는 이 남자들은 사악하기보다는 애처로워 보였어요. 다른 이들에게 있어 이 행진은 정서적 마무리를 제공했다. 1941년 모스크바 전투에서 다리를 잃은 붉은 군대 참전용사 드미트리 보로노프는 목발을 짚고 도시 전역을 돌아다니며 이 장면을 보러 왔다. 그들을 보았을 때, 특히 우리 파괴를 계획했던 장교들을 보았을 때 무언가 내 영혼 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원이 완성된 거예요. 나는 환호도 저주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죠. 이게 정의다. 포로 호송을 맡은 NKVD 경비병들 또한 복합적인 반응을 겪었다. 호송 기병대에 배치된 파벨 클리모프 소위는 개인 서한에서 이렇게 썼다. 절대적으로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이나 약함을 드러내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전이면 나를 망설임 없이 쏘았을 이 침입자들이 수도를 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건 엄청난 자기 절제를 요했습니다. 모든 본능이 개인적인 복수를 요구했지만 우리의 명령은 차가운 전문성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상반된 시선들 사이에서 드물게 예상치 못한 인간적 교감의 순간들이 피어났다. 레닌그라드를 방어하다 전사한 오빠가 있던 모스크바 교사진아이다. 페트로바는 짧은 교류를 이렇게 기억했다. 한 독일인 병사가 바로 내 앞에서 비틀거리며 넘어졌어요. 무의식적으로 경비병들이 보기 전에 자세를 바로잡으라는 작은 손짓을 했죠. 그가 올려다보았고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어요. 그 순간 무언가 암묵적인 것이 우리 사이를 오갔습니다. 조작된 증오 한가운데에서의 잠깐의 공감, 인간성의 인식이었죠. 그러곤 대열이 움직였고 그는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행진의 안무는 참가자와 관찰자 모두에게 끝이 없어 보이는 행렬을 만들어냈다. 거의 8시간 동안 포로가 된 독일군의 열이 모스크바 중심 지구를 지나갔으며 이는 몇 분이 아닌 몇 시간으로 수백 명이 아닌 수만 명 단위로 측정된 패배의 물리적 표현이었다. 주요 교차로에서는 소련의 사진작가들과 촬영 기사들이 수 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지는 행렬의 파노라마 뷰를 포착했다. 전 세계 배포를 목적으로 한 이 이미지들은 어떤 서면 보도나 라디오 뉴스보다도 독일의 손실 규모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행진 경로 자체가 상징적인 굴욕을 강화했다.
포로들은 소련의 권력과 저항을 상징하는 기념비들을 지나며 행진했다. 독일군의 침공에도 여전히 작동 중인 정부 건물, 러시아 유산을 보존한 문화기관들, 그리고 성공적인 방어를 보여주는 폭격받지 않은 주거지구. 이 경로는 새해 전 모스크바 시민들이 독일군의 도착에 대비해 대전차 참호를 파고 바리케이드를 쌓았던 지역을 지나갔다. 보안은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디에나 존재했다. 칼을 뽑은 NKVD 기마 장교들이 유일하게 눈에 띄는 호위로 약 100명당 1명의 비율로 포로를 감시했다. 이처럼 최소한의 가시적 보안은 소련의 통제력에 대한 절대적인 자신감을 보여주었으며 동시에 독일의 무력함을 부각시켰다. 이 외면 뒤에는 수천 명의 민간 복장의 보안 요원들이 군중속과 인접 건물에서 감시를 계속했다. 오후가 저녁으로 접어들면서 행진자들의 육체적 피로가 점점 더 뚜렷해졌다. 처음에는 군인다운 자세로 행진하던 이들이 점점 탈진으로 인해 구부정해졌다. 일부는 쓰러졌고 동료 포로들에 의해 길가로 옮겨졌다. 물은 제한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여름 더위 속 갈증을 해소하기엔 의도적으로 부족했다. 오후 5시쯤 첫 번째 열이 도착지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주요 부대는 쿠르스카야 역, 보조 부대는 카나치코보 역이었다. 거기에는 소 전용 화물 열차가 대기 중이었고 이들은 소련 전역의 노동 수용소로 이송될 예정이었다. 승차 과정은 신속하되 서두르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퇴근 중인 모스크바 시민들이 이 굴욕의 마지막 단계를 지켜볼 수 있도록 했다. 행렬의 끝은 마지막 상징적 연출로 마무리되었다. 마지막 포로들이 행진 경로의 각 구역을 빠져나가자마자 시 소속 급수 트럭들이 즉시 거리를 물로 씻기 시작했다. 이 연극적인 청소는 적의 물리적 존재를 씻어내는 행위로서 소련 시민들에게 강한 상징적 의미를 전달했다. 이는 소련의 신성한 영토에서 독일 오염을 제거하는 정화의식으로 거리의 정상적인 사용으로의 복귀 전 마지막 절차였다. 오후 7시 작전은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마지막 독일군 포로가 내륙으로 향하는 열차에 승차했다. 아르테미에프 상급대장이 종료 명령서에 서명했고 모스크바 라디오는 정의 구현 시연이 끝났음을 알렸다. 도시는 저녁 일상으로 복귀했고 집단적인 만족감 속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안무로 집행된 역사적 보복의 증인이 되었다. 행진 이후 굴라크, 망각과 독일군의 느린 죽음. 1944년 7월 17일의 연극 같은 행진은 모스크바 시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마지막 장면으로 막을 내렸다. 해가 지자 마지막 독일군 포로들은 쿠르스카야와 카나치코보 역에서 가축 수송차 안으로 사라졌다. 문은 요란한 소리와 함께 닫혔고 자물쇠는 묵직한 소리로 잠겼으며 증기기관차는 다시 살아났다. 이 57,000명의 남성들에게 모스크바의 퍼레이드는 고난의 끝이 아니라 거대한 소련 형벌 체계를 지나야 하는 훨씬 더 긴 여정의 공개적인 막간에 불과했다. 기차는 어둠 속에서 동쪽으로 출발했다. 그들의 목적지는 기밀로 유지되었고 수송을 감독하던 NKVD 관리들만이 알고 있었다. 이 여정은 때때로 며칠 혹은 몇 주씩 걸렸고 우랄 산맥을 넘어 시베리아로, 남쪽의 카자흐스탄으로 또는 소련 극동 지역으로 향했다. 비좁은 가축 수송체는 한 칸당 8,100명의 포로가 실려 일부는 서 있고 일부는 바닥에 앉거나 누울 수밖에 없었다. 여름의 더위는 이 밀폐된 금속칸을 이동식 화로로 바꾸었다. 위생 문제를 줄이기 위해 물 배급은 의도적으로 최소화되었고 이는 탈수 증세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이질은 쇠약해진 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다. 전투, 포위, 포로 생활, 모스크바의 행진까지 살아남은 이들이 이제는 이 원시적인 환경에 쓰러졌다. 기차가 잠시 멈출 때 NKVD 경비병은 시체를 꺼내 표준화된 기록지에 이름 없이 단순히 숫자로만 죽음을 기록했다. 수송 인원에서 빠지는 숫자일 뿐이었다. 지역 분배센터에 도착하면 포로들은 이후의 행선지를 결정짓는 분류 과정을 거쳤다. NKVD 관리들은 신체 능력, 군사 특기, 보안 위험도를 기준으로 그들을 나누었다. 이 분류 과정은 광대한 소련 내륙 전역에 분포된
노동 수용소에 인적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했다. 케메로보와 보르쿠타 근처의 특별 수용소는 광부와 육체 노동이 가능한 이들을 수용했다. 전직 정비공, 기술자, 숙련 기술자들은 마그니토고르스크, 첼야빈스크, 노릴스크의 산업시설로 보내졌다. 농업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과 남부 우랄의 집단 농장으로 배치되었다.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 장교들은 모스크바 근처의 특수시설에서 집중적인 신문을 받은 후 일반 포로 인구에 합류했다. 모스크바 행진을 이끌었던 19명의 장군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 그들은 선전자산이자 정보원으로서의 가치로 인해 모스크바 인근의 NKVD 특수시설에 수용되었다. 이곳에서 소련 군사 정보 장교들이 독일군의 조직, 기술, 전략에 대한 세부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신문을 진행했다. 일부 장군은 더 나은 대우나 언젠가의 본국 송환을 바라고 협조했다. 다른 이들은 군사적 규율을 유지하며 이름, 계급, 군번만을 제공하며 심리적 압박과 육체적 고통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다. 2명의 장군, 아돌프 하만과 고트프리트 폰 에르트만스도르프는 특별한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모두 대규모 학살이 발생한 소련 점령지에서 군정관으로 복무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쟁 포로와는 달리 이들은 전범 혐의로 공식적인 기소를 받게 되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한 지휘 책임을 입증하는 광범위한 조사 끝에 이들은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아 1950년에 교수형에 처해졌다. 대다수의 포로에게는 굴라크 체계의 가혹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하루는 작업 할당량, 생존 전략, 절망 관리로 구성되었다. 하루는 새벽 전 흙방과 묽은 숲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광산, 삼림, 공장 또는 건설 현장에서 12시간 교대 근무가 이어졌다. 저녁 식사는 그들의 쇠약해진 몸에 부과된 육체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한 열량만을 제공했다. 시베리아 수용소의 겨울은 영하 40도 아래로 떨어졌고 여름에는 모기와 벌레떼가 이들을 괴롭혔다. 독일군 포로들은 수용소 내 복잡한 사회적 생태계에 통합되었다. 소련 정치범, 범죄자, 기타 외국인들이 계층 구조를 형성했고 독일인들은 종종 소련 당국보다는 낮고 일부 다른 그룹보다는 높은 중간 위치를 차지했다. 전직 베어마흐트 병사들은 종종 자신들이 침공 당시 파괴했던 집과 농장을 가진 소련 시민들과 함께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 의료 서비스는 최선의 경우에도 원시적이었고 최악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수용소의 의무실은 기본적인 물자, 약품, 훈련된 인력이 부족했다. 가벼운 부상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감염으로 이어졌다. 겨울철에는 동상으로 손가락, 발, 사지 등을 잃는 일이 다반사였다. 비타민 결핍은 괴혈병, 야맹증, 그리고 심각한 치아 건강 악화를 초래했다. 결핵은 과밀한 막사를 통해 퍼지며 해마다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다. 1947년까지 원래 행진에 참가했던 이들의 30%가 포로 수용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투에서는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행동이 있었던 것과 달리 수용소의 삶은 끝없는 성찰과 회한의 시간만을 제공했다. 남성들은 실패한 침공에서의 자신의 역할, 나치 침략에 대한 공모, 독일 지도부의 방기, 고향과 가족으로부터의 무기한 분리를 직면했다. 일부는 종교적 신앙을 통해 의미를 찾았고 또 다른 이들은 동료 포로들과의 연대를 통해 다수는 단순한 생존의 일상적 루틴을 통해 의미를 발견했다. 외부 세계와의 소통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었다. 1947년까지 대부분의 포로는 편지를 받을 수도 집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없었다. 독일에 있는 가족들은 생존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고 그저 자녀, 남편 또는 아버지가 작전 중 실종되었다는 형식적인 통보만을 받았다. 이는 희망과 슬픔 사이에 관료적 공백 상태였다. 소련은 포로 대우를 규정한 제네바 협약에 서명했지만 비준하지는 않았다. 스탈린은 국제 적십자의 수용소 점검이나 포로 명단 요구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으며 소련 영토를 침공한 자들은 전통적인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선언했다. 독일이 1945년 5월 항복한 후 서방 연합국이
포로의 송환을 촉구하자 소련 당국은 독일 포로들이 전쟁 피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 침공으로 파괴된 산업 능력과 인프라에 대한 인간적 보상이라고 응답했다. 첫 대규모 석방은 1947년에 이루어졌으며 약 2만 명의 포로들이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거나 생산적인 노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분류되어 점령 중인 독일로 송환되었다. 이들 초기 귀환자는 소련 수용소 체제의 조건에 대한 첫 신뢰할 수 있는 증언을 제공했다. 이들의 외형은 참혹하게 변해 있었고 수척한 몸, 빠진 치아, 조기 노화된 얼굴, 그 고난을 눈에 띄게 보여주었다. 이후의 송환은 1940년대 후반 수년 동안 간헐적으로 진행되었고 모스크바는 외교적, 선전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각 석방을 정밀하게 계산했다. 1949년까지 생존한 포로의 약 30%가 분단된 독일로 귀환했으며 그 중에서도 증언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소련 점령 지역 출신이 우선되었다. 1953년 3월 스탈린의 사망은 남은 포로들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그의 후계자 니키타 흐루쇼프는 서독과의 외교 정상화를 모색하며 송환 절차를 가속화했다. 1953년부터 1956년 사이 대부분의 생존 독일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왔으며 여기에는 12년 전 모스크바 행진에 참여했던 이들도 포함되었다. 이들의 귀환은 서독의 경제 기적 및 동독의 사회주의 재건과 맞물려 제3제국의 폐허 속에서 급격히 다른 두 독일이 등장하는 시기와 겹쳤다. 이 귀환자들은 전쟁을 직면하기보다는 잊고자 하는 사회와 마주쳤다. 서독에서는 경제 회복과 냉전 현실로 인해 국방군의 책임이나 소련의 고통을 성찰하는 분위기가 억제되었다. 동독에서는 소련과의 공식적인 우정이 포로 학대나 강제 노동에 대한 논의를 금지했다. 모스크바를 행진했던 이들은 국가적 기억 속에서 소외되었고 그들의 경험은 전후 단순화된 내러티브와는 너무도 복잡하고 불편한 것이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들어서서야 냉전의 긴장이 완화되고 양독이 역사적 책임을 직면하면서 생존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회고록, 구술사, 다큐멘터리들이 이들의 증언을 담아내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되었다. 이들 이야기에서 드러난 모스크바 행진은 단지 한순간의 가시적 사건에 불과했고 수용 생활이라는 방대한 서사의 일부였으며 이는 공개적 볼거리가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사라진 이후에도 오랫동안 개인의 삶과 집단 기억을 형성해 나갔다. 숨겨진 유산, 선전, 기억, 그리고 행진의 영원한 메아리. 1944년 7월 17일 독일군 포로들의 모스크바 행진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끝났지만 그 상징적 반향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역사적 기억, 정치적 서사, 문화적 재현 속에서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선전이라는 계산된 행사로 시작된 이 행진은 점차 더 지속적인 것으로 발전했다. 승리와 패배가 어떻게 표현되고 기록되며 기억되는지를 이해하게 하는 시각적 기준점으로 자리 잡았다. 전쟁 직후 소련 당국은 이 사건에서 최대한의 선전 가치를 끌어냈다. 편집된 뉴스릴 필름은 며칠 만에 소련 전역의 극장에서 상영되었고 독일의 몰락과 소련의 승리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신중하게 배열되었다. 프라우다는 초라한 포로들과 자신감 넘치는 모스크바 시민들을 나란히 보여주는 특별 화보판을 발행했다. 모스크바 라디오는 여러 언어로 이 행진을 묘사하여 나치의 야망이 상징적으로 뒤집혔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렸다. 정치적 메시지는 분명했다. 무적이라던 베르마흐트는 붕괴되었고 소련의 승리는 불가피했다. 국제적 반응은 이 장면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러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언론이 이 행진의 상징성을 인정하면서도 포로들의 공개적인 굴욕에 대해 불편함을 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를 소련군의 군사적 성공을 강력하게 보여주는 시위로 묘사하면서도 이런 전시가 제네바 협정의 정신 아니면 그 조항 자체를 위반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영국 외교문서 역시 선전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포로들을 공개 전시물로 사용하는 것이 남긴 우려할 만한 선례임을 지적했다.
중립국들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 스웨덴 신문들은 편집자의 논평 없이 대규모 사진 기사를 게재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했다. 스위스 보도는 파리에서의 독일 승리 행진과 모스크바에서의 패배 행진 간 대조를 강조했다. 독일의 우호적인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에서는 해당 사건을 축소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으며 독일군의 손실을 인정하기보다는 온고잉 전투작전에 초점을 맞췄다. 독일 내부에서는 나치 당국이 행진에 대한 정보를 전면 차단했다. 요제프 괴벨스 선전부는 벨라루스에서 항복하거나 포로가 된 장군들에 대한 언급을 엄격히 금지했다. 독일 신문들은 동부전선에서 독일군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철수와 방어적 성공을 계속 보도했다. 그러나 바그라시온 작전 중 실종된 병사들에 대한 가족들의 소식이 끊기면서 이러한 보도 통제는 점점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1945년 5월 전쟁의 종식은 이 선전 행진의 의미를 역사적 기록으로 전환시켰다. 소련의 승전 기념 행사에는 1944년 7월에 행진 장면이 포함되어 독일 패배의 점진적이고 불가역적인 과정을 시각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되었다. 더 이상 승리를 예고하는 영상이 아니라 이미 성취된 승리를 입증하는 증거가 된 것이다. 모스크바를 행진하는 포로들의 행렬은 나치 군사력 붕괴의 시각적 약호로 자리 잡았으며 베를린에서의 최종 항복 의식을 예견하는 전조였다. 냉전 초기 이 행진은 추가적인 지정학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동유럽 지배를 공고히 하던 소련 당국에게 이 영상은 군사적 우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능력도 보여주는 자료였다. 새로 구성된 사회주의권 교육 자료에서 이 행진은 두드러지게 등장했다. 소련 권력이 독일 군국주의를 꺾었고 미래의 저항도 마찬가지로 극복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도구였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동독의 학생들은 역사 수업 시간에 이 영상을 시청하며 소련 권위에 도전했을 때의 결과를 학습했다. 서독에서는 전후 변화하는 전쟁 서사로 인해 이 영상에 대한 반응이 복잡해졌다. 전후 초기 담론은 독일의 침략보다는 피해자성을 강조했으며 연합군의 폭격, 동부 영토에서의 축출, 포로 학대 등에 초점을 맞췄다. 모스크바 행진은 베르마흐트의 패배와 수치라는 시각적 증거로 독일의 피해자 서사와 충돌했다. 그 결과 서독의 역사학자들과 논평가들은 이 사건에 대한 논의를 대체로 회피하거나 축소했으며 1960년대에 이르러서야 젊은 세대들이 나치 시대의 책임을 보다 직접적으로 마주하면서 비로소 이를 다루기 시작했다. 동독 당국은 공식 역사의 행진을 통합하는 데 있어 다른 도전에 직면했다. 소련의 동맹국으로서 동독은 독일 포로에 대한 처우를 비난하거나 전쟁 중 소련의 행동을 의문시할 수 없었다. 대신 국가 소속 역사학자들은 퍼레이드에 등장한 평범한 병사들을 속은 독일 노동자들로 베어마흐트 지도부와 나치당을 파시스트 침략자들로 구분하는 조심스러운 틀을 개발했다. 이 해석 방식은 독일의 패배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후 독소 우호 서사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1991년 소련의 해체는 퍼레이드와 관련된 기록 보관소 자료 접근을 변화시켰다. 이전에는 기밀이었던 NKVD의 계획 문서, 작전 명령, 사후 보고서들이 역사학자들에게 공개되었다. 이 자료들은 겉보기에 자발적으로 보였던 사건 뒤에 철저한 준비 과정을 드러냈다. 포로의 신중한 선별, 경로의 세심한 계획, 조직된 언론 보도까지. 동시에 러시아 역사학자들은 전통적인 소련 서사의 일부 요소들, 특히 퍼레이드 이후 포로 처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퍼레이드에 대한 태도는 스탈린주의 유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재고를 반영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포로 학대를 지지하지 않으면서도 해당 사건의 상징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이들은 서방의 나치 패배에 대한 소련의 공헌 축소를 비판하는 수정주의적 서사에 퍼레이드를 통합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지도 아래 러시아의 역사적 기억은 전쟁 중 소련 경험의 선택적인 측면들을 점점 더 수용하게 되었으며 모스크바 퍼레이드는 러시아 저항과
궁극적 승리의 상징으로 포함되었다. 영화적으로 퍼레이드의 영상은 상징적 지위를 얻었다. 1944년 7월 사건의 장면들은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수많은 다큐멘터리에 등장했고 종종 독일군의 징역과 후퇴 사이의 전환점으로 묘사되었다. 소련 영화감독 로만 카르멘은 자신의 서사 다큐멘터리 민족의 심판 1949에서 모스크바 퍼레이드를 뉘른베르크 재판과 병치시켜 군사적 패배와 법적 심판 사이에 시각적 연속성을 만들었다. 서방 다큐멘터리 제작자들도 이 영상을 사용했지만 종종 선전 요소나 패배의 인간적 측면을 강조하는 다른 서사 구조를 취했다. 사실 기록을 넘어 퍼레이드 개념은 승리와 패배에 대한 허구적 표현에도 영향을 미쳤다. 수많은 영화, 소설, TV 프로그램들이 모스크바 퍼레이드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포함했고 어떤 경우는 명시적으로 또 어떤 경우는 암시적으로 표현했다. 이 시각적 수사법, 패배한 병사들이 승전국의 영토를 행진하는 모습은 완전한 군사적 붕괴를 표현하는 일종의 약호로 자리 잡았다. 실제 역사적 사건은 종종 퍼레이드에 원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리는 예술적 재해석을 낳았다. 오늘날 모스크바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퍼레이드의 물리적 흔적은 사라져 있다. 57,000명의 포로들이 소련군의 감시 아래 행진했던 경로에는 어떤 기념물도 없다. 거리들은 여러 차례 재포장되었고 건물들은 개보수되거나 교체되었으며 도시 경관은 수십 년간의 개발을 통해 변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퍼레이드는 러시아 역사 의식 속에 유령처럼 남아있다. 동시에 기억되고 잊혀지며 기념되면서도 의심받고 시각적 기록 속에는 존재하지만 물리적 기념에서는 부재한 사건으로 어쩌면 퍼레이드의 가장 지속적인 유산은 군사적 승리를 심리적 우위로 전환시키는 방식에 있다. 전술적 성공이나 전략적 징역을 넘어서 소련 지도부는 시각적 상징성의 힘, 추상적인 승리를 구체적인 이미지로 전환할 필요성을 이해했다. 패배한 적을 승전국 영토를 통해 물리적으로 이동시키는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순간적인 선전 성공뿐 아니라 완전한 군사 붕괴에 지속적인 시각적 은유를 만들어냈다. 이러한 이해는 이후 세계 곳곳의 갈등 표현에 영향을 미쳤다. 이후 전쟁에서의 승리 퍼레이드, 1991년 해방된 쿠웨이트시를 행진하는 미군부터 체첸 전쟁 이후 그로즈니를 행진하는 러시아군까지는 모스크바 전리의 요소를 반영했다. 전쟁의 심리적 차원, 승리의 시각화 중요성, 연출된 굴욕의 힘은 1944년 7월에 드러난 교훈에서 부분적으로 기인한다. 궁극적으로 모스크바 퍼레이드의 유산은 군사사, 선전기술, 심리전, 집단 기억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지점을 반영한다. 그것은 소련의 승리와 독일의 패배를 계산적으로 전시한 것으로 시작했지만 보다 복잡한 무언가로 진화했다. 역사적 현실을 기록함과 동시에 서사적 의미를 구성하는 시각적 유물로 그 여름날 모스크바를 행진했던 포로 행렬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들의 행렬 영상은 승리와 패배가 어떻게 획득되고 표현되며 기록되고 기억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